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란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이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불사조처럼 날아올랐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어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저를 쓸모없는 폐물이라 10번째 모욕하던 그날,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뉴스 생중계를 통해 조단위 비즈니스 제국의 상속자로서 제 결식해의 모습을 드러냈죠.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전남편의 가족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우리 박씨 집안이 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너 같은 폐물을 며느리로 들였을까?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의 날카롭고 악독한 목소리가 마치 녹슨 톱처럼 시끄러운 거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제 고막을 찢는 동시에 화기애애한 척 포장되어 있던 가족 모임의 분위기를 단번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 박만식 사장의 환갑 잔칫날이었습니다. 집안은 온 동네 친척들로 가득 찼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갈비찜과 잡채, 각종 전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피어올랐지만 그 사이를 채우는 것은 가식적인 안보와 속 빈강정 같은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차수연은 박씨 가문의 며느리로서 이 잔치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가장 쉽게 사람들의 가십거리나 화풀이 대상이 되는 존재였죠. 시어머니가 다른 친척들 앞에서 저를 폐물이라는 단어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꼭 10번째였습니다. 앞선 9번은 꾹 참았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3개월째 국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는 이유로 집에 놀러온 이모 할머니 앞에서 국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는 폐물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 1주년, 제 아르바이트 월급을 모아 남편 박지훈에게 넥타이를 선물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점 찍어둔 금팔찌를 사지 않았다며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젓가락을 내던졌죠. 푼돈 벌면서 헛돈이나 쓸 줄 아는 싹수가 노란 폐물이라면서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오늘 10번째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이유는 정말 사소했습니다. 그저 제가 국그릇을 식탁에 올리다 손이 살짝 미끄러져 국물 몇 방울이 새로 산 테이블보에 튀었을 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완전히 손이 미끄러진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그에 비해 며느리인 저는 배도 채울 줄 모르고 기댈 친정 하나 없는 애라며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N번째 들었을 때 제 손가락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미세하게 떨렸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어머니 국물 몇 방울 튄 것 가지고 뭘 그러세요. 닦으면 되잖아요. 제 남편 박지훈은 상석 옆에 앉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툭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 핸드폰 화면에 집중했죠. 그의 관심은 영원히 그 빛나는 작은 화면 속에 혹은 어떤 여사친과의 뜨거운 대화 속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메신저에 담긴 수상한 대화 기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가 정신병자라느니 망상에 빠져 있다느니 돈도 못 벌면서 의심만 한다고 쏘아붙일 뿐이었습니다. 닦아? 네가 말은 참 쉽게 하는구나. 김영자 여사는 마치 불붙은 폭죽처럼 목소리를 한 톤 더 높였습니다. 이건 내가 오늘을 위해 특별히 맞춘 실크 테이블보야. 수백만 원짜리라고. 그런데 저 재수없는 년이 다 망쳐놨어. 지훈아, 네가 데려온 마누라 좀 봐라. 저게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좋은 일이 있었니? 내 아버지 공장 실적은 해마다 나빠지고 너도 승진 한 번 못했잖아. 다 저 애군 덩어리 때문이야. 맨날 저렇게 초상집처럼 인상이나 쓰고 다니니 보는 사람까지 재수가 없지. 애 하나 낳을 줄도 모르고 저게 폐물이 아니고 뭐란 말이냐. No.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구경하는 눈빛, 심지어는 늘 강자에게 아부하고 약자를 짓밟기 좋아하는 둘째 숙모처럼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을 걸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제 스스로 쌓아올린 마지막 방어선을 뚫고 터져 나오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3년,
박 씨 가문에 시집 온 지 3년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무급 가사 도우미처럼 그들 가족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고 시아버지는 무관심했으며 제 남편 박지우는 결혼 전저를 쫓아다닐 때는 온갖 가머니설로 저를 유혹했지만 결혼 후에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비겁하고 이기적이었죠. 그는 제가 베푸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리면서도 고부 갈등 속에서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의 외도 정황을 발견했을 때는 오히려 제가 다정하지 못하고 이해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대체 제가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뎠을까요? 그의 번지르르한 말과 그럴듯해 보이는 집안 배경에 속아 넘어간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저 차수연도 한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딸이었고 저만의 꿈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을 위해 저는 해외 유학의 기회를 포기했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던 친구들과 멀어졌으며 심지어 제게 생명과 힘을 준 진짜 가족과 거의 의절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절. 박지훈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제 진짜 배경을 모릅니다. 그들은 모두 제가 부모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고아인 줄 압니다. 오래전 저는 가문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도 제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가족과 크게 다툰 뒤 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씨 가문은 사실 우리 유신 그룹 산하의 어느 계열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협력업체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박만식 사장의 그 반쯤 죽어가는 공장은 우리 그룹이 손가락 사이로 흘려주는 작은 일감 덕분에 겨우 연명하고 있었죠. 저는 이 비밀을 3년간 지켰습니다. 박지훈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아껴준다면 이런 허울 좋은 배경 따위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그들은 제 진심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 진짜 신분을 알 자격은 더더욱 없었고 우리 가문의 아주 작은 도움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폐물, 김영자 여사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까지 튀기며 제 얼굴에 거의 닿을 듯 소리쳤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마음이 착해서 너 같은 걸 걷어주지 않았으면 넌 지금쯤 어느 길바닥에서 쓰레기나 줍고 있었을 거야.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으니 폐물이 아니고 뭐냐고.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녀는 심지어 친척들의 동의까지 구하려 했습니다. 몇몇 친척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거나 술을 마시는 척 딴청을 피웠습니다. 박지훈은 마침내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위한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목소리에는 저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이 그저 창피하다는 짜증만 묻어 있었습니다. 됐어. 정말로, 이제 됐어. 10번째 폐물이라는 말은 제 마음속 모든 미련과 이 결혼에 대한 헛된 기대를 꺾어버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책임과 사명에 대한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들끓던 감정이 순식간에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대신 전례 없는 차가운 평온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김영자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섬뜩할 정도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 김영자 여사의 욕설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마도 늘 순종적이고 기죽어 있던 며느리가 그런 표정을 지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박지훈 역시 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방 안 가득한 친척들의 노골적이거나 은밀한 시선 속에서 저는 싸우지도 울지도 예전처럼 조용히 부엌으로 숨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제가 늘 들고 다니던 낡아서 색이 바랜 캔버스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서류는 얇았지만
표지에 적힌 굵은 글씨는 천군만마와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저는 상석으로 걸어가 그 서류를 박지훈의 앞에 가볍지만 단호한 힘을 실어 밀어놓았습니다. 종이가 유리 테이블과 부딪히며 탁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거실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귀에 거슬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지훈 씨.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떨림 없이 또렷하게 모든 사람의 귀에 전달되었습니다. 도장 찍어요. 순간 거실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박지훈과 김영자 여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가 예전처럼 꼭 참거나 기껏해야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이혼. 그것은 그들의 선택지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패물이 기댈 곳 없는 고아가 감히 이혼을 말하다니. 박씨 집안을 떠나면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박지훈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마치 뜨거운 것에 댄 것처럼 벌떡 일어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모욕감으로 가득 찬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차수연, 너 미쳤어? 오늘 아버지 환갑이신데 무슨 행패야? 당장 방으로 꺼져. 김영자 여사도 정신을 차리고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녀는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진짜 돌았나? 이제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이혼을 입에 올려? 네가 뭔데? 우리 집에서 나가면 넌 길바닥에서 구걸도 못해. 누굴 겁주는 거야, 지금. 저는 그녀의 고함을 무시하고 여전히 분노로 일그러진 박지훈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한때 저는 저 얼굴에 속아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 그저 가소롭고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행패 부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 아주 제정신이에요. 지난 3년간 저는 박씨 집안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에게 미안해하고 싶지 않아요. 도장 찍어요. 좋게 끝내자고요. 좋게 끝내? 꿈도 꾸지 마. 김영자 여사가 달려들어 이혼 서류를 낚아채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몸만 나가. 우리 집에서 단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마. 너 같은 패물은 알몸으로 쫓겨나는 게 딱이야. 저는 그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더 깊게 올렸습니다. 서류는 제대로 읽어보고 찢으시죠. 저는 제가 처음 가져왔던 낡은 여행 가방 하나랑 제 개인 옷 몇 가지만 가져갈 거예요. 다른 건 단 1원도 필요 없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친척들을 둘러본 뒤 마지막으로 김영자 여사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대개 집안 물건들은 더러워서요. 뭐라고? 김영자 여사는 제 말에 얼굴이 시뻘개져서 손을 들어 서류를 갈기갈기 찢으려 했습니다. 엄마. 하지만 박지훈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그는 김영자 여사보다는 머리가 조금 더 돌아갔습니다. 그는 서류를 낚아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재산분할 항목의 원고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는 당혹감과 함께 희미한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더 큰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것은 자신과 박씨 가문에 대한 철저한 무시이자 도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차수연,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는 위협적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러면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 문을 나서는 순간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 저는 그를 보며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은 이 진흙탕에서 더 일찍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후회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이죠. 저는 더 이상 그들 모자에 볼썽 사나운 얼굴을 보지 않고 제가 3년간 살았던 좁은 손님방으로 향했습니다. 반년 전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 의해 강제로 각방을 쓰게 된 이유로 저는 계속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 짐은 보잘것없어서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방에서 나왔을 때 거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훈은 굳은 얼굴로 펜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힘을 주고 있었고, 김영자 여사는 옆에서 이를 갈며 은혜도 모르는 년, 천벌 받을 년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지훈 씨, 서류에 도장 찍으면 연락 줘요. 아니면 바로 법원으로 보내도 좋고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3년간의 굴욕적인 삶을 상징하던 그 무거운 현관문을 망설임 없이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밖에 저녁바람이 초가을의 서늘함을 싣고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치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김영자 여사의 히스테릭한 고함과 박지훈이 무언가를 집어 던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만이 아는 낡은 핸드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3년간 연락하지 않았지만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흥분과 울음이 섞인, 그러나 침착함을 잃지 않은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김 집사님,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결단력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 데리러 와주세요. 그리고 그룹의 모든 이사진과 핵심 임원들에게 연락하세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하겠다고요. 네, 아가씨, 회장님께서 아가씨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도시의 찬란한 야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멀리 도심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유신타워가 밤하늘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어릴 적 뛰놀던 곳이자 이제 곧 제가 공식적으로 이끌게 될 시가총액 수조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제국 유신그룹의 본사였습니다. 박지훈, 김영자, 당신들은 나를 계속 패물이라고 욕하고 기댈 곳 없다고 비웃었지. 좋아. 오늘 밤 내가 당신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겠어. 누가 진짜 패물인지를 당신들은 곧 알게 될 거야. 당신들이 함부로 짓밟았던 그 패물이 당신들이 평생, 아니 다음 생애에서도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밤은 깊어지고 진짜 쇼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쾅하고 닫힌 문은 박씨 집안의 숨막히는 소음과 저주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초가을의 밤바람은 서늘했지만 오히려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낡은 아파트 단지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박씨 집안의 별장은 어떤 모습일지 눈에 선했습니다. 김영자 여사는 아마 가슴을 치며 저를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 욕하고 있겠죠. 어쩌면 박지훈에게 저 같은 패물을 제대로 휘어잡지 못했다고 화풀이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지훈은요, 자존심은 강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그 남자는 자신이 늘 무시하던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이혼 서류를 받자마자 모욕감에 치를 떨고 있겠죠. 저를 잃은 슬픔보다는 땅에 떨어진 체면 때문에 분노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어리석게도 그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을 수도 있고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조항들을 꼼꼼히 뜯어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갈 곳 없이 헤매다 결국 무릎 꿇고 돌아와 용서를 빌 나를 기다리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영원히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평범한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부른 차가 아니었기에 의아해하는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다부진 체격의 중년 남성이 운전석에서 재빨리 내려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행동은 더없이 공손했습니다. 아가씨.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께서 먼저 가서 아가씨의 안전을 확보하라 명하셨습니다. 차는 저쪽 모퉁이에 대기 중입니다. 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가문의 내부 보안팀 책임자인 최영철 실장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에게 직접 보고하는 최측근이었죠. 김 집사님의 행동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빨랐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여행 가방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마치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라도 되는 듯 조심스럽게 가방을 받아 택시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 주소로 가주세요. 차에 올라타며 저는 서울의 최고급 주상복합인 한남동의 한 주소를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성년 선물로 주신 부동산 중 하나였지만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전문 관리팀에 맡겨두었던 곳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 실장은 간결하게 대답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택시는 제가 3년간 갇혀 살았던 억압과 굴욕의 상징이었던 이 동네를 부드럽게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거리 풍경을 보며 지난 3년의 세월이 무성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 비웃음, 끝없는 질책과 남편의 냉담한 배신, 이제 가슴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제3년의 청춘을 바쳐 뼈아픈 교훈을 얻었고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으며 제 자신이 나아갈 길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차는 2블록쯤 지나 한적한 가로수길 옆에 멈춰 섰습니다. 앞쪽 그늘진 곳에 유려한 곡선에 소박해 보이지만 숨길 수 없는 고급스러움을 풍기는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차 옆에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기고 전통적인 집사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노신사 김 집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외할아버지께서 가장 신뢰하는 집사였고 저와 제 어머니의 성장을 지켜본 분이자 유신그룹의 원로 중 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택시는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 집사님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의 눈시울이 순간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깊이 바라보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드디어 연락을 주셨군요. 지난 3년간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밤낮으로 아가씨를 기다리셨습니다. 3년 전보다 눈에 띄게 늙어버린 김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저는 곧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가족과도 같은 그를 가볍게 안았습니다. 김 집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돌아왔어요. 단 6글자였지만 그 말에 김 집사님은 순간 허리를 꼿꼿이 펴고 눈빛에는 평소의 총명함과 단호함이 돌아왔습니다. 천만에요 아가씨. 돌아오셨으면 됐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는 몸을 옆으로 비키며 검은색 세단의 문을 공손하게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 전 세계에 몇 대 없는 방탄 기능이 탑재된 마이바흐 커스텀 모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박씨 가문의 그 작은 공장을 사고도 남을 가격이었죠. 더없이 편안한 뒷좌석에 앉아 마음을 안정시키는 은은한 백단향이 차 안을 감쌌습니다. 김 집사님은 조수석에, 최 실장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아가씨, 본가로 먼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김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한남동 라온 팰리스로 가주세요. 저는 그 펜트하우스의 이름을 댔습니다. 가는 동안 그룹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저는 간결하게 말하며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화려함은 한때 제게서 너무나 멀리 있었지만 이제 곧 제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네, 아가씨. 김 집사님은 즉시 업무 모드로 전환하여 얇은 태블릿 PC를 꺼내들고 명료하게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룹의 가장 큰 위기는 유럽 시장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경쟁사의 악의적인 공격을 받아 자금 흐름이 경색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주가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일부 이사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건강은 김 집사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주치의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회장님께서는 아가씨가 돌아오실 때까지 버티시겠다고 고집하고 계십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 그것이 제가 돌아오기로 결심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한때 산처럼 거대하고 제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던 그분께서 이제 촛불처럼 위태로워지셨다니, 게다가 그룹 내부의 암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모든 이사진과 핵심 임원들에게 다시 한번 공지하세요. 오늘 밤 9시 정각 글로벌 화상회의에 전원 참석하라고요. 제가 직접 주재하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부드러운 머리 받침에 기댔습니다. 쏟아지는 정보를 빠르게 소화하며 머릿속이 고속으로 회전했습니다. 회의의 목표는 군기 확립, 권위 천명. 알겠습니다. 김 집사님의 눈에 존경의 빛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즉시 태블릿을 조작하여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소리 없이 라온팰리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꼭대기 층 펜트하우스로 직행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광경에 살짝 압도당했습니다. 층고가 6m에 달하는 거실, 360도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눈부신 도심의 야경과 비단띠처럼 흐르는 한강. 실내는 극도로 절제된 모던 스타일이었지만 가구 하나하나,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서 품격과 부가 느껴졌습니다. 통일된 유니폼을 입은 훈련이 잘 된 사용인들이 이미 도열하여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샤워하고 옷 갈아입을게요. 1시간 뒤에 유럽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전부와 최근 3분기 재무보고서를 서재로 가져오세요. 저는 박 씨 집에서 2년간 입어 낡아빠진 가디건을 벗어 옆에 사용인에게 건네며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네, 아가씨. 집사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공손하게 대답하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최고급 아로마 오일이 풀어진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월풀 욕조에 몸을 담그자 따뜻한 물이 긴장된 신경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눈을 감자 박 씨 집안의 환갑잔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김영자 여사의 악독한 얼굴, 박지훈의 냉담하고 이기적인 모습, 친척들의 가지각색 표정들. 이제 그 장면들은 더 이상 제 감정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강심제처럼 작용했습니다. 몸의 피로를 씻어내고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긴 머리를 한 올의 잔머리도 없이 깔끔하게 올리고 거울을 보자 몇 시간 전 박씨 집안에서 주눅 들어있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눈빛과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본래의 차수연이야. 밤 8시 50분. 저는 기업 본사의 집무실에 버금가는 최첨단 통신 장비가 갖춰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김 집사님이 준비한 기밀 서류들이 이미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제 두뇌는 고성능 컴퓨터처럼 각종 데이터와 잠재적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8시 59분, 저는 권력과 지위를 상징하는 책상 뒤편의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글로벌 화상회의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순식간에 수십 개의 작은 창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신그룹의 이사들과 핵심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혹, 경계심, 심지어는 희미한 경멸감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난 아가씨에게 대부분은 관망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저는 어떤 인사말도 없이 침착한 눈빛으로 모든 카메라를 훑어본 뒤 단도직입적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고품질 장비를 통해 세계 각지로 선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수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유신그룹의 이사회 의장이자 대표 이사직을 공식적으로 승계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떤 질문이나 의문을 제기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유럽 프로젝트의 핵심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프로젝트 책임자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몇 가지 치명적인 허점과 그에 대한 반격 전략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제 말은 빠르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핵심을 꿰뚫었고 그룹의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주자 화면 너머의 노련한 임원들 중 상당수가 경악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정확히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쌓여있던 몇 가지 중대 현안을 거침없이 처리하고 일부 임원들의 권한을 조정했으며 주가 안정과 내부 신뢰 회복을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논리 정연했고 지시는 명확했으며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화면 속 많은 사람들의 눈빛은 처음에 의심에서 놀라움, 신뢰, 심지어는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화상회의를 끝내자 서재는 고요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 집사님의 눈에는 안도감과 벅찬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시면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제가 곧 지배하게 될 이 비즈니스 판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도시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의 초대형 스크린 TV에서 마침 황금 시간대에 권위 있는 경제 뉴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정하고 지적인 여성 앵커가 또렷한 목소리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본 방송국의 속보입니다. 재계에 큰 관심을 모았던 유신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오늘 밤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유신그룹의 창업주인 차건일 회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회 의장 및 대표 이사직에서 공식 사임하셨으며 그의 유일한 상속자인 외손녀 차수연 씨가 모든 권한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차수연 신임 의장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했으며 뛰어난 국제 감각과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는 유신그룹이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시기적절하게 제 대학 시절 해외 연수 때 찍은 사진과 유신그룹 본사의 웅장한 영상이 비쳤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넓은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사용인이 방금 가져온 온도가 완벽하게 맞춰진 홍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시선은 시공간을 꿰뚫어 도시 반대편에 지금쯤 아수라장이 되었을 그 별장애가 닿는 듯 했습니다. 박지훈, 김영자, 당신들 보고 있나? 당신들 입에서 폐물 애군 덩어리, 애도 못 낳는 여자라 불리던 차수연이 방금 당신들이 평생 우러러봐야 할 조단위 제국의 주인이 되었어.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김 집사님,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파도 한 점 없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씨 집안의 그 작은 공장, 요즘 우리 그룹 계열사인 미래테크의 부품 공급업체 자격을 따내려고 애쓰고 있죠? 김 집사님은 즉시 제 의도를 파악하고 눈을 빛냈습니다. 네, 아가씨, 거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그건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입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미래테크 사장에게 연락하세요. 박씨 기업은 그 자격 심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시키라고. 그리고 그룹의 이름으로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협력업체에 통보하세요. 박씨 기업과 어떤 형태로든 협력하는 것은 유신그룹에 대한 비우호적인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아가씨. 김 집사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풀을 베려면 뿌리까지 뽑아야 하고 뺨을 때리려면 확실하게 때려야 합니다. 저는 박씨 집안에게 똑똑히 알려줄 참이었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무급가 사도우미 차수연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한 줄기 산소였다는 사실을. 오늘 밤 수많은 이들이 잠 못 이루겠지만 나는 구름 위에서 차갑게 그들의 절망을 내려다볼 것이다. 서재에는 저와 김 집사님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방금 끝난 화상회의가 남긴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에너지가 여전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네온 사인은 마치 흐르는 별들의 강과 같았고 저는 그 별의 강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제가 조단위 제국을 상속받았다는 뉴스가 끝나고 다음 국제 시사 뉴스로 넘어갔지만 그 보이지 않는 충격파는 빛의 속도로 도시 구석구석, 특히 어떤 특정인들의 귓가에가 닿았을 겁니다. 아가씨, 방금 끓인 산삼차입니다. 목 좀 축이십시오. 김 집사님은 따뜻한 청자찻잔을 제 손변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감출 수 없는 안쓰러움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방금 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흘러내리며 온기를 전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각성이었습니다. 고생? 박씨 집안에서의 지난 3년간의 정신적 능지처참에 비하면 방금 전 2시간 동안의 지위는 오히려 해방감과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저 차수연은 원래부터 저 비좁은 부엌에 웅크려 부당한 비난을 감내할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박씨 집안 쪽은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물었습니다. 별다른 움직임 없나요? 김 집사님은 가볍게 허리를 굽히며 예상했다는 듯 희미한 조소를 띄었습니다. 최 실장 쪽에서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아가씨께서 떠나신 후 박씨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영자 여사는 처음에는 분노하며 이혼 서류를 찢으려 했으나 박지훈이 막았다고 합니다. 박지훈은 서류 내용을 확인한 뒤 안도하는 듯 했으나 곧 아가씨께서 자신을 모욕했다는 생각에 극도로 분노했다고 합니다. 아가씨께 수십 통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전원이 꺼져 있다는 사실에 더욱 초조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쯤 아가씨께서 감히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겨우 소화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전원 꺼짐. 박씨 집안과 그들의 좁디 좁은 세상에만 연결되어 있던 그 낡은 핸드폰 번호는 제가 이 펜트하우스에 발을 들인 순간 영원히 봉인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김 집사님이 건네준 특수 암호화된 위성전화를 사용하며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인물들과 소통합니다. 박지훈, 그는 이미 제 세상 밖으로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모욕? 저는 와인 캐비닛으로 다가가 호박색의 코냑을 조금 따랐습니다. 잔을 가볍게 흔들며 말했죠. 그는 곧 그게 모욕감 따위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Now, 마치 제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책상 위에 놓인 새 핸드폰이 갑자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놀랍게도 박지훈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아냈을까요? 저는 의아한 눈빛으로 김 집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즉시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제 불찰입니다. 박지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아마도 아가씨의 낡은 핸드폰 클라우드 백업에서 3년 전에 사용하시던 개인 번호의 비상 연락처 정보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 번호와 연동된 SNS 계정에 아직 연락처 정보가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즉시 완벽하게 차단할까요? 아니요. 저는 코냑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풍부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김 집사님이 핸드폰을 가져가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냥 둬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들어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핸드폰은 마치 박지훈의 초조한 심정을 대변하듯 끈질기게 울렸습니다. 저는 몇 번 울리도록 내버려 두다가 천천히 핸드폰을 들어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평온하고 냉담하여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을 줄, 그것도 이렇게나 차분한 목소리로 받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곧이어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지만 결국 히스테릭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박지훈의 목소리가 서재에 터져 나왔습니다. 차수연, 너 씨발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당장 안 튀어와? 여전히 이 모양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제가 자신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 태도.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코냑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 침묵은 명백히 그를 격분시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좋은 말 할 때 들어. 지금 당장 돌아와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어. 그리고 그 거지 같은 이혼 서류 찢어버려. 그럼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안 그러면 네가 진짜 이혼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잊었어? 넌 부모도 없는 고아야. 나 박지훈 없으면 넌 길바닥에서 몸을 팔아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라고. 독을 품은 비수 같은 악담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심장이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귀에 들리는 그의 말은 그저 우습고 가련할 뿐이었습니다. 한때 한 이불을 덮었던 사람에게 이토록 저급한 말로 공격해야 할 만큼 그는 얼마나 무능한 인간일까요? 옆에 서 있던 김 집사님의 얼굴은 이미 먹물을 쏟은 듯 어두워졌고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저어 보였습니다. 할 말 다 했어요? 저는 그의 고함이 잠시 멎은 틈을 타 희미한 연민마저 섞인 목소리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박지훈은 제 태도에 말문이 막힌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뜻이야? 차수연, 내가 경고하는데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내 마지막 선을 넘지 마. 선? 저는 가볍게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지훈 씨,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내가 당신의 선을 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그 잘난 집안이 애초에 내가 진지하게 상대해 줄 만한 선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 말이에요. 뭐라고? 박지훈은 완전히 격분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전례 없이 짓밟혔다고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차수연. 배짱 한번 두둑하네. 그럼 밖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나중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더라도 시발 다시는 돌아와서 나한테 빌 생각 마. 바로 그때 전화기 너머로 김영자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빼앗으려는 듯했습니다. 지훈아, 그 패물이랑 뭘 그렇게 길게 얘기해? 전화 일이죠. 야, 차수연, 이 애군 덩어리 천벌받을 년. 네가 감히 이혼을 입에 올려? 내가 말하는데 이혼하고 싶으면 해. 대신 넌 알몸으로 쫓겨나야 해.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네가 부정한 짓을 했고 애도 못 낳는 성녀라서 이혼당하는 거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해. 안 그러면 내가 너랑 끝까지 갈 줄 알아. 저는 김영자 여사가 실컷 떠들도록 내버려둔 뒤 거의 우아할 정도로 느긋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영자 여사님, 이혼 서류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 물품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요. 알몸으로 쫓겨나라는 소원 제가 들어드리죠. 그리고 누가 아이를 못 낳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롱 섞인 장난스러운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대개 아드님, 박지훈 씨에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문제가 항상 여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무슨 개소리야. 박지훈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려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 같았습니다. 차수연, 너 씨발 함부로 짓거리지 마. 김영자 여사 역시 목이 졸린 듯 순간 말이 끊겼다가 곧 더 큰 소리로 폭발했습니다. 미친년?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저주해? 이 천벌 받아 죽일 년? 그들의 격렬하고도 찔리는 듯한 반응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과거에 대한 마지막 미련 한 조각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 예전의 어떤 의심들이 헛된 망상이 아니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박지훈의 몸에 정말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 모자의 진부한 욕설을 들어줄 흥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오늘 통화의 진짜 목적, 아니 그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박지훈 씨, 제 목소리는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갑고 압도적으로 변했습니다. 전화선을 타고도 그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당신 내 집안, 요즘 미래테크의 그 공급업체 자격을 따내려고
사활을 걸고 있죠? 전화기 접혀는 순간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 후 박지훈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차수연, 너 그거 알아내서 뭐 하려고? 내가 말하는데 쓸데없는 짓 할 생각 마. 그 프로젝트는 우리 집에 정말 중요해. 너 같은 여자가 알 바 아니라고. 제가 알 필요는 없죠. 제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천군만마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냥 통보하는 겁니다. 그 자격, 박씨 기업은 영구적으로 박탈당했다고. 뭐, 개소리하지 마. 박지훈은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박탈이라면 박탈이야? 차수연, 너 진짜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어. 김영자 여사도 옆에서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폐물 주제에 허풍은 미래테크가 어디 네가 넘볼 만한 곳인 줄 알아? 돈에 환장해서 헛소리하는구나.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치명적인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아, 제 소개를 깜빡했네요. 다시 인사드리죠. 저는 차수연, 유신그룹의 신임 이사회 의장이자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미래테크는 유신그룹의 100% 자회사고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거의 30초에 달하는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박지훈과 김영자 여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입을 떡 벌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겠죠. 그리고 마침내 들려온 박지훈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 섞여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목구멍 깊은 곳에서 쥐어짜 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절대로 말도 안 돼. 차수연, 네가 어떻게 거짓말이야. 넌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믿든 안 믿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 3년간 당신네 가족이 저를 세심하게 보살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유신그룹 및 모든 관계사는 박씨 기업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할 겁니다. 행운을 빌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저주, 그리고 절망적인 울음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고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김 집사님에게 신호했습니다. 이 번호 완벽하게 차단하세요. 앞으로 박씨 집안 및 관련 연락처에서 오는 모든 정보는 일절 차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김 집사님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는 희미한 쾌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잔에 남은 코냑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독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 속에 뜨거운 불길을 지폈습니다. 박지훈, 김영자, 구름 위에서 내려치는 이따귀 맛이 어떤가요? 이건 아직 전체 요리에 불과해요. 당신들이 내게 빚진 것들, 이제부터 원금의 이자까지 톡톡히 받아낼 테니까. 당신들의 그 위태로운 작은 공장은 이제 절망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갈 일만 남았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습니다. 오전 8시 50분, 저는 맞춤 제작된 마이바흐를 타고 도심의 황금 시간대에 위치한 유신그룹 본사 유신타워에 도착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전용 통로를 지나 지하의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홀까지 이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앞에는 이미 짙은 색 정장을 차려입고 냉철한 표정을 한 그룹 고위 임원들이 두 줄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룹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인 오수민 부사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 부사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힘있고 명료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직업적인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텅 빈 엘리베이터 홀에 울려 퍼지며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형성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한 눈빛으로 그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어젯밤 화상회의에서 본 얼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호기심,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의구심까지 서려 있었습니다. 겨우 26살에 3년이나 자취를 감췄다가 낙하산처럼 내려온 상속녀가 과연 유신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을 조종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모두의 마음속에 떠오른 물음표였을 겁니다. 오 부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바로 회의실로 가죠. 저는 불필요한 인사치레 없이 평온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어조로 말하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 집사님과 오 부사장이 제 양옆에 바짝 붙어 뒤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꼭대기층의 이사회 회의실로 직행했습니다. 거대한 원형 회의 테이블은 통 흑단목으로 만들어져 사람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광이 났고 사방은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도시의 절반 이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을 자랑했습니다. 테이블 주위에는 이미 7, 8명의 인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신그룹의 핵심 이사진으로 평균 연령 50세 이상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거물들이었습니다. 제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나지막이 오가던 대화가 순간 먹고 모든 시선이 제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정장 투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올렸으며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제 얼굴에서는 이제 막자리에 오른 사람의 불안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침착함과 위엄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의 가장 상석, 언제나 외할아버지를 위해 비워져 있던 그 자리로 곧장 걸어가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제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제 뒤편에 섰고 오 부사장은 제 오른쪽 첫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사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제 목소리는 테이블에 내장된 마이크를 통해 모든 이의 귀에 선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차수연입니다. 시간은 금이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격식도 신임 회장의 감상적인 연설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유럽 프로젝트 위기에 대해 제가 지난밤과 새벽 내내 고심하여 완성한 대응 방안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데이터, 경쟁사의 동기, 우리 측의 기술적 우위와 약점, 잠재적 동맹, 리스크 관리 등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대응 전략은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기존 프로젝트 팀의 방안보다 훨씬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제 말은 평온했지만 논리는 치밀했고 각종 데이터를 인용하는 데 막힘이 없었으며 업계 동향에 대한 판단은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처음에는 장 이사나 이 이사처럼 몇몇 원로 이사들의 얼굴에 시큰둥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그들의 표정은 점차 진지해졌고 이내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감출 수 없는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부분에서 위험하지만 상상력이 풍부한 역인수 전략을 제시했을 때 줄곧 침묵을 지키던 장 이사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 방안은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장 이사님, 수송, 서정, 이 안정적인 것은 맞지만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사의 악의적인 공격은 바로 우리의 망설임을 노린 것입니다. 오직 공격으로 수비하고 그들보다 더 강력한 결단력과 실력을 보여주어야만 상대를 제압하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향후 5년간 유신그룹이 유럽 시장의 최고 자리를 차지하게 할 만큼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리스크 해지 방안은 제 서면 보고서 17페이지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장 이사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세부 사항까지 이토록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서둘러 손에 있던 보고서를 넘겨 확인했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심사숙고하셨군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후 회의의 흐름은 완벽하게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안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했고 몇몇 임원들의 업무에 대해 날카롭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으며 그룹의 다음 단계 전략 방향에 대해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보여준 전문적인 능력,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통제력은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켰습니다. 2시간의 회의가 끝났을 때 원래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던 몇몇 이사들은 자리를 뜨면서 먼저 다가와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열정적이고 공손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힘겨루기에서 일단은 성공적으로 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오 부사장은 저를 따라 꼭대기 층의 회장 집무실로 왔습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서재보다 훨씬 넓고 웅장한 이 공간은 극도로 절제된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지만 곳곳에서 깊이와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방금 전 회의에서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 부사장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한결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부사장님, 그룹의 일상적인 운영은 앞으로도 부사장님께 많이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커피를 받으며 조금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유럽 프로젝트는 부사장님께서 직접 특별팀을 꾸려 오늘 논의된 방안대로 실행해 주십시오. 매일 진행 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씨 기업건입니다만 오늘 오전에 은행에서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인터넷 언론 기자들이 박씨 집안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수위를 조절해 주세요. 유신그룹의 이름이 그런 가십거리에 얽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부사장이 나간 후 저는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차와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씨 집안을 처리하는 것은 마치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제 주된 관심은 오직 유신이라는 거대한 배에 집중되어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외할아버지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고 정재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어르신을 찾아뵙고 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차가 번화한 거리를 달리는 동안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 신호등 앞에서 차가 천천히 멈춰섰을 때 저는 무심코 눈을 떠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극적인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멀지 않은 꽤 저렴해 보이는 카페 앞에서 익숙한 인형 하나가 한 중년 여성의 손에서 두툼한 봉투를 초라하게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바로 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눈가가 퀭하고 수염도 깎지 않아 몹시 초췌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꽤 비싸 보였던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과거에 그가 억지로 꾸며내던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봉투를 건네는 중년 여성은 짜증과 격렬이 뒤섞인 표정으로 무언가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모가 뭐라니? 그때 그 근본도 없는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 돈 일단 급한데 쓰고 이모가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꼭 갚아야 한다. 그 여성은 김영자 여사의 속물적인 여동생 박지훈의 이모였습니다. 박씨 집안이 이미 사방에 돈을 빌리러 다니기 시작했고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봉투를 쥔 손의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는 것으로 보아 극심한 굴욕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제 시선을 느낀 듯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창문을 사이에 두고 저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표정들은 실로 다채로웠습니다. 처음에 멍함에서 저를 알아본 뒤에 극도의 충격,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그 자신조차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를 깊은 공포와 절망까지 그는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손에 든 구걸이나 다름없는 돈이든 봉투는 순간 뜨거운 낙인처럼 느껴져 그를 어쩔 줄 모르게 만들었을 겁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창은 특수 단면 유리로 되어 있어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었지만 저는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저 아무런 감정 없이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보듯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고 차는 부드럽게 출발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박지우는 여전히 그 봉투를 쥔 채 차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실패와 치욕으로 빚어진 하나의 동상처럼 길모퉁이에서의 우연한 마주침은 소리 없는 무언극과도 같았지만 어떤 말보다도 더 신랄하고 치명적인 풍자였습니다. 그가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모든 굴욕은 과거 3년간 그와 그의 가족이 제게 안겨준 것들에 대한 정확한 대가였습니다. 박지훈이 유신타워 앞에서 겪은 굴욕적인 장면은 예상대로 또다시 구경꾼들에게 촬영되어 인터넷에 퍼져나갔고 박씨 가문의 사회적 사망 선고에 쐐기를 박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쓰레기처럼 보안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과거의 오만한 모습과 잔인한 대조를 이루며 네티즌들의 새로운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란은 더 이상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은 이미 더 높은 차원의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외 재벌 그룹의 공격에 대한 반격은 천둥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최영철 실장이 이끄는 팀은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었고 20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그룹의 불법 자금 조달, 상업 뇌물, 심지어 회색지대 산업에 연루된 명백한 증거들이 제 책상 위에 비밀리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법무팀과 홍보팀의 연계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일부 증거는 특수 채널을 통해 관련 국가의 감독기관에 직접 제출되었고 다른 일부는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우호적인 언론을 통해 터뜨렸습니다. 순식간에 국제금융계에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기세등등하던 그 재벌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여러 국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신그룹의 유럽 프로젝트에 대한 공격은 허무하게 와게되었습니다. 유신그룹은 위기를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틈타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두 개의 핵심 기술 회사를 역인수하는 데 성공하며 유럽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위치를 단숨에 확립했습니다. 이 일련의 깔끔하고 강력한 작전은 그룹 내부에 아직 남아있던 의심 많은 원로들과 관망하던 세력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저의 권위는 연이은 정확한 결정과 날카로운 반격 속에서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유신그룹은 공식 기자회견 및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장은 국내외 주요 언론과 정재계 명사들로 가득 차 성대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거장이 맞춤 제작한 순백의 정장 투피스를 입고 정교한 화장과 함께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단상 아래에 젠시하는 시선들 앞에 섰습니다. 제 취임 연설에는 화려한 미사여구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룹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강력한 자신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 R&D 투자 확대, 친환경 에너지 시장 개척,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여러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유신그룹은 저의 지휘 아래 혁신, 협력, 책임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며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을 경외하지만 도전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가볍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침착한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박씨 집안에서 구박받던 며느리 차수연이 아니었습니다. 조단위 비즈니스 제국을 다스리는 진정한 여왕으로 대관식을 치른 차수연이었습니다. 취임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 잠시 자리를 피하려 할 때 김 집사님이 조용히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박만식 씨가 병원에서 방금 깨어났다고 합니다. 아가씨를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박만식이 입원했다고?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김 집사님이 덧붙였습니다. 아가씨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박씨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공식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박만식 씨가 그 충격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고 합니다. 김영자 여사도 쓰러져 바로 옆 병실에 입원해 있고 박지우는 빚쟁이들을 피해 어디론가 잠적했다고 합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파산, 병, 잠적, 예상했던 결말이었습니다. 바쁘다고 전하세요. 제 목소리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냉담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치료비는 결제해 주세요. 최소한의 치료는 받을 수 있도록. 그 외의 일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었고 원수를 은혜로 갚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치료비를 내주는 것은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이기도 했고 높은 자리에 오른 자가 벌레를 처리하는 마지막 방식 같은 것이었지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족이 제게 진 빚은 그들의 완전한 파멸로 이미 다 갚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김 집사님은 제 뜻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한 달 후 박 씨 가문을 둘러싼 소동은 완전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들의 별장은 은행 경매로 넘어갔고 박만식은 응급처치로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장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김영자 여사와 함께 평범한 요양원으로 보내져 얼마 안 되는 연금과 이름 모를 후원자의 도움으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처참했습니다. 박지우는 인파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경 근처의 작은 도시에서 막노동을 한다는 소문도 동남아로 밀항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더 이상 그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 가족은 마침내 자신들의 속물근성과 잔인함 그리고 냉혹함에 대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차수연은 제국의 통치자 역할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저는 철권과 지혜로 내부의 잡음을 신속하게 잠재웠고 유신그룹이 몇몇 중요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이끌었습니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저의 명성 또한 정점에 달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즐기며 라운팰리스 꼭대기층의 선룸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인터뷰 기사가 실린 경제 잡지를 넘겨보고 있었죠. 표지 속에 저는 날카로운 눈빛과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조용히 정교한 디저트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창밖의 푸른 하늘과 그림 같은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3년은 길고 억압적인 악몽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깨어나 제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아가씨께서 그룹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끄는 것을 보시고 기력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김 집사님이 미소 지으며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김 집사님, 저는 잡지를 내려놓으며 문득 물었습니다. 사람은 가장 깊은 나락에 떨어져 봐야만 비로소 어떤 사람과 사물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몰랐던 힘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김 집사님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천부적인 재능과 강인한 의지를 지니셨습니다. 시련을 겪으셨든 아니든 결국 비범한 인물이 되셨을 겁니다. 그 시간들은 아마도 아가씨께서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조금 더 일찍 깨닫게 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박씨 집안에서 숨죽여 살던 차수연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것은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지고 조단위 비즈니스 제국을 통치하는 차수연입니다. 저는 고난에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허물을 벗고 날아오른 제 자신에게는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길은 아직 멀고 세상은 예측할 수 없이 변하며 도전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 손에 모든 권한을 쥐고 정상에 서 있으니까요.
나의 제국은 내가 지킨다. 나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